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 오늘은 파벨만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일단은 뭐 이렇게 와이드 릴리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CJ ENM에서 수입을 했고요. CJ ENM은 과거에 이제 스필버그가 운영했던 드림웍스와 특수관계를 맺기도 했던 지분이 좀 있었던 인연이 또 있죠. 스필버그 영화들 뭐 유통망들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하여튼 엠블린과 직접 계약을 해서 CJ의 ENM에서 개봉을 한 영화로 공개되었습니다. 스필버그의 그 요즘에 필모가 다양합니다만 이 영화 지극히 아마 자기 영화들 중에서 가장 사적인 영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하죠. 그래서 파벨만스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화에 대한 찬사,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을 빗대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영화라는 매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삶을 지금 이 영화의 포스터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고, 이 영화 자체가 상당히 삶과 영화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따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자, 파벨만스라는 영화이고요. 이 예술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매체 자체에 대한 인식, 예술가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파벨만스라는 거는 이제 그 파벨만이라는 주인공이 세미 파멜만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본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어차피 본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라고 얘기를 밝혔으니까요. 이 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 개봉은 3월 22일에 개봉을 했고요. 현재 3월 26일 기준으로 3만 5천 명 정도니까 뭐 그냥 뭐 평범한 흥행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국 관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뭐 스크린에서 볼만한 그런 영화는 아닌데 꼭 스크린에서 봤으면 좋겠던 영화입니다. 파벨마스 당연히 해외에서도 평이 아주 좋습니다. 로트 토마토 지수를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미셀 윌리엄즈가 이제 이 파벨만스 스필버그의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굉장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굉장히 이 하나의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뭐 저도 상상하기에 뭐 되게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개성과 그런 예술가의 품격 또는 예술가의 자유분방함, 예술가의 한계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어머니의 모습을 이 미셸 윌리엄즈가 다채로운 얼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파벨만스에 대한 평, 뭐 그렇습니다. 뭐 스필버그는 어떤 감독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그런 감독이죠. 이미 오스카에만 262번 노미네이션서 돼서 아니라 노미네이트에 오스카 7번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감독상을 수상한 그런 감독입니다. 이 지금 영화 아카데미에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스필버그 아이고 이거 저기군요. 파벨만스에 대한 얘기고요. 네, 스필버그라고 하는 양반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상식 미국에서예요. 전 세계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올라갔던 영화들만 봐도 파벨만스가 이제 2023년도에 노미네이션 됐고요. 이 작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 전에는 더 포스트, 그 다음에 브리지 오브 스파이스 2016년도에 링컨, 그 다음에 워호스, 레터스 프롬 이오지마, 민헨, 이거 이제 저기죠. 이거는 저기군요. 작품상이고요. 민헨, 그 다음에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 리스트, 이걸 이제 작품을 수상을 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하고 쉰들 리스트로 감독상을 2번 받았습니다. 여기도 칼라 피플, E.T., 레이더스, 그 다음에 클로즈 인카우터까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 나이가 들어가도 연출력이 전혀 쇠하지 않는 드문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스필버그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과연
다루고 있을 것인가. 영화의 첫 장면부터 사실 감탄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이 영화의 첫 장면, 이제 스필버그의 아역이 이 친구죠. 이 친구의 아역이고, 이 양쪽에 미셸 윌리엄스와 폴 다노가 나란히 있는데, 영화 이 극장 앞에서 이 영화는 지상 최대의 쇼라는 영화예요. 그 50 아카데미 역시 작품상을 수상했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 세실 드밀 감독이고 영화고요. 55년이니까 스필버그가 52년도네요. 53년도냐. 53년도에 만들어진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가 나이가 46년생입니다. 46년 12년생이니까 이 영화 개봉관을 가서 보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살 정도 됐을 나이 정도겠네요. 5, 6세 정도에, 만 5, 6세 정도에 이 영화를 본 거죠. 세상 이 작품이 이제 여기서 나왔던 그 어떤 특정 시퀀스, 그 기차가 전복하는 그런 추돌 시퀀스를 보고 상당히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영화에 대한 영화이라고 하는 건데, 스필버그 자신이 얼마나 영화에 매혹되어 있는가. 이 지상 최대 쇼의 첫 장면에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아버지, 실제로 스필버그의 아버지가 전자공학자였거든요. 컴퓨터 쪽에 관련된 그 분야의 선구자였고, 이 아버지는 영화의 그 24분의 1 프레임을 통한 이제 착시 현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에 대한 그런 과학적 측면을 갖다가 아버지는 얘기해 줍니다. 반대편에 있는 어머니, 미셸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어머니는 영화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영화라는 매체입니다. 영화는 가장 늦게 생겨난 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예술 분야라고 하는 부분의 양면, 과학적 측면과 그 다음에 이 예술적 측면, 그리고 인간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영화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벨마스의 첫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영화의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면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인물로도 됩니다. 이 영화에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파빌만스라고 하는 스필버그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내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는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주체는 바로 스필버그 자신이 쓴 이 각본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벨만스라는 가상의 가족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족은 철저하게도 보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집까지 모두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집들의 기억을 가지고 영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지금 보고 있는 세스 로건이 연기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친구의 존재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파벨만스에서 이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생동감 있는 어머니는 스필버그에게 카메라를 제시해주고, 이 아이가 그 취미로 일종의 비싼 장난감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모형 기차를 가지고 지상 최대 쇼에 등장하는 열차 추돌 시퀀스를 자기가 스스로 재현하고, 그 안에서 그 시퀀스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 속에 빠져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아이의 환상을 실현하게 해줍니다. 스필버그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 속에 있는 장면을 데코파츠라고 하죠.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자기도 모르게 연출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만들기는 이 스필버그의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고요. 이 영화에 실제로 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상당히 스필버그의 모습과 많이 닮은 이미지의 배우를 잘 선택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브리엘 라벨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영화가 이제 거의 데뷔작에 가까운 아마 유명세를 떨치는 첫 번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의 눈으로 이 영화를 통해, 영화라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는 자신이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진실적인 측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필버그가 지금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그런 정서들은 스필버그의 초기작들 모험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정서들이죠.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들이 보러 온 영화는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라고 하는 웨스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존 포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이제 철저하게 굉장한 오마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포스터가 실제로 영화 속 장면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를 본 스필버거는 웨스턴 영화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필름 시대에 대한 오마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스필버거가 애초에 단편 영화부터 시작해서 학생 시절부터 이제 8mm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스필버거의 영화라고 하는 거는 라스트 듀얼을 비롯해서 TV용 영화에서 경력을 시작한 상업적인 이제 시스템 안에 안착했던 스필버그의 영화지만, 이 시대의 영화는 사실 스필버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자신이 만들었던 단편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들을 제작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스필버그의 아버지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아리조나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피닉스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에 취업을 하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사실 이제 이 대지의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스필버그가 결국은 이제 스필버그와 어머니는 좀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어머니랑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아버지는 굉장한 공학도이긴 했지만 스필버그의 그런 예술적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원, 재정적 지원 같은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필버그라는 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공부의 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닮은 스필버그의 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좀 보여줄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영화의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잃은 그 엄마가 이 캠핑을 가요. 가족들 캠핑을 가는 이 대목이 영화의 시퀀스에서 길게 잡혀 있는데, 이 캠핑을 가서 거기 있는 장면들을 촬영했고, 스필버그 촬영에 취미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편집해서 필름을 편집해서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는지는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자신의 지금 이 장면 뒤에 등장하는 보리스라고 하는 그 외할머니의 오빠죠. 그죠? 외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분이 등장해서 이 어머니에 대한 묘사를 하는 장면에서 어머니가 사실은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견줄 만한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당시에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삶의 안착을 바라는 외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요청들을 같은 걸 받아들여서 가정에 안착한 사람이지만 사실 예술적 끼가 넘쳐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끼의 그 단면을 바로 이 춤추는 장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모습을 굉장히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어머니의 상심한 마음을 풀어달라는 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스필버그는 당시에 이제 실제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동네에서 흥행도 시켰던 전쟁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 영화의 촬영에 상당히 몰두했었고, 상당히 단편 영화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40분짜리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바로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캠핑 영화, 이 가족들의 캠핑을 담고 있는 영화를 발견하는데 거기서 스필버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제 이 일종의 줄과 집이라고 하는 그 고달의 영화를 트리포 영화인가요? 줄과 집, 네, 줄과 집이죠. 줄앤짐. 자, 62년도 프랑스와 트리포의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스필버그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와 좀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뭐 뻔한 삼각관계라고 말 수도 있지만 그 삼각관계 이상의 무엇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이 사실 이 애리조나로 옮겨올 때도 세스 로건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가 그 어떻게 직원이었거든요.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아버지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일렉트로닉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입니다. 트로닉의 스카웃을 받아서 가려고 해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자로 채용이 되긴 했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절친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인 세스 로건이 연기하는 베니라고 하는 캐릭터를 왜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그림이죠. 가족들이 이주할 때 아버지의 같은 친구였던 베스라고 하는 인물도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영화의 그 스틸에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묘한 이 인물이에요. 지금 세스 로건이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상당히 뭐 영화 속에서 유쾌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코미디 영화에서의 과장된 모임은 사실 되게 굉장히 자제를 하고 가게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이 세 인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포의 쥐렌 지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도 은연중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이 베니도 사실은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이 캠핑의 과정 속에서 스필버거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몰랐지만 영화를 통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그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 얘기도 한데 사건의 진실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현실의 팩트, 촬영되었던 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문제인데 사실 그 캠핑 영화를 나중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스필버그는 오히려 그 자신의 발견한 진실은 숨겨버리고요. 그 사실을 숨겨버리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죠. 그 과정을 갖다가 엄마도 뭐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제 그런 무너진 마음에 이제 사춘기 어떻게 보면 성장기에 그런 좀 갈등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장면이네요. 이 장면이 바로 아이고. 네, 이 장면은 아니고 하여튼 이 장면인가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담고 있는 또 거짓의 측면도 설명을 하는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영화에 좀 약간 줄거리를 지금 완전히 대꾸받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스필버그가 캘리포니아 다시 이사를 가게 돼요. 아버지가 IBM에 다시 스카웃이 돼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을 빚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 어머니는 애리조나에 계속 남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아버지는 더 많은 수입이라든가 상황들 그리고 자신도 눈치챈 상황들 이런 관계들 등등등을 이유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스필버거는 이제 다시 학교를 옮기면서 일종의 유대인 차별을 당하게 되죠. 캘리포니아 당시의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적어도 스필버거가 다니는 학교에는 거의 없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존재가 된 스필버거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뭐 영화 속에서
스필버거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스티븐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 샘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샘 파벨만 이런 인물이 이제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스토리인데 그 속에서 사실 스필버거는 이제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봉인해 두었던 왜냐하면 영화를 통해서 알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진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진실을 굳이 더 탐구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괴롭힘의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극복의 과정도 영화 촬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려내는데 그 예술가의 되게 묘한 선택들이 이제 이 영화에 또 벌어집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낸 과정에서 스필버그를 괴롭혔던 청년을 스필버그가 다시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실화적인 인물처럼 마치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스틸은 없네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 괴롭힘을 했던 깡패 같은 친구는 당황을 하죠.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달리 영화 속에 있는 모습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고 울부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장면들의 설정 자체가 이제 스필버그가 보여줬던 그런 영화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필버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속에서 자신의 성장의 징후, 성숙한 징후, 진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실제와 다른 사람에 매혹되는, 그러니까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과는 정반대로 상대방을 묘사해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거짓인 거죠. 진실과 거짓의 모습을 공존하고 있는 예술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머니의 아까 어떻게 보면 부정이죠. 실제로는 아마 뭐 진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의 짝꿍이 되는 벤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베니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곁에서 보면 사랑하게 된 것이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영화 속의 장면 속에서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와 실제로 이제 그 스필버그의 부모님은 헤어졌으니까요.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파탄을 나고 어머니는 피닉스 아리조나 다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의 후일담 같은 장면에서 스필버그가 이제 아버지의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그 자신이 원하던 영화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를 도저히 안 맞아 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결국은 이제 실제로 스필버그가 CBS에서 경력을 시작하죠. TBS 시작을 하는데 그런 장면으로 이제 그 장면 편지를 받는 장면 시작을 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영화에 대한 스필버그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펼쳐지는 일종의 영화에 대한 이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영화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 뭐 영화의 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장면이 사실상 마지막 장면인데요. 존 포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존 포드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영화사를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오래된 감독들을 모르지만 흔히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사람이 존 포드입니다. 네, 이 사람이 실제의 존 포드고요. 존 포드는 73년에 죽었거든요. 거의 말년 때쯤에 스필버그가 만나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요. 뭐 정적으로는 보수주의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인물이군요. 79년도에 나왔던 괴팍한 11, take 1. 피터 보다노비치의 성격과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영화사에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영화의 헐리우드 영화적 문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만든 인물이죠. 아메리칸 서부국의 시작과 끝을 담당했던 사람이 존 포드입니다. 그 존 포드라고 하는 감독에게 듣는 이
말년 괴팍해진 말년의 존 포드를 우연히 만난 어린 꿈나무 스필버그가 만난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걸어 나와서 감흥에 쳐서 영화 만들기를 마치 발견한,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별 얘기 아닌 영화 얘기를 하거든요. 존 포드는 사진을 보여주고 지평선이 어디 있냐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지평선이 어떤 곳에 가면 재미있고 어떤 곳에 가면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화를 촬영을 많이 해봤던 스필버거는 이제 그런 영화 만들기의 즐거움이라든 하는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그런 깨달음을 마치 얻은 것 같은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파벨마스는 되게 짜릿한, 어떻게 보면 짜릿하다기보다는 좀 쓰라린 성장담의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지시를 발견한 되게 우울한 성장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엄마라고 하는 캐릭터, 예술적 감흥을 동시에 스필버그에 물려준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끊임없이 피아노 치고, 이 영화에 되게 괴상한 장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엄마는 살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만 손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일회용 접시를 다 쓰고, 그 우리가 어디 캠핑 같은 데 가거나 이럴 때 뭡니까? 배달 음식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 모아서 다 종이로 모아서 그냥 쓰레기를 다 묶어서 버려버리죠. 그런 형태로 하는 장면이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이 돼요. 두 번 정도인 것 같은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기도 하죠. 되게 자연스럽게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가족들은 이 엄마의 예술적 감성을, 즉 피아노 연주 같은 그런 감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성의 흐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낙천적인 것 같으면서도 본인들이 도덕률을 좀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방식들, 예술의 방식들을 깨달아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상당히 명대사들, 인생에서 겪어볼 만한 많은 명대사들로 가득 차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그 장면 장면이 주는 감흥이 되게 남다른 영화입니다.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삶의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파벨마스라는 영화는 영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좀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진지한, 또는 그리고 흥미로운, 영화 자체의 문법이 어려운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난해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배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그동안 코믹한 인물로만 여겨졌던 세스 로건은 꽤 진지하고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로, 하나의 시퀀스에서 스필버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샘 파벨만에게 자신이,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면서도 엄마에게 용기를 주라면서 카메라를 전해주는 장면 같은 굉장히 진지한 장면. 그동안 사이코 연기로 명성을 떨쳤던 폴 다노는 너무나 평범하고 여리고 동시에 천재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미셀 윌리엄즈의 혼돈에 가득 차 있지만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멋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파벨만스란 영화가 뭐 기존 영화의 틀의 뭐 스타일, 그냥 뭐 딱 기승전결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토막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스필버그가 본격적으로 영화의 거장이 되기 전에, 조수를 찍기 전에 라스트 듀얼이라고 하는 인상적인 TV용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심지어는 CBS에 막 입사했을 당시에, CBS에 입사하기도 전에, 면접을 보기 당시에 그런 영화의 일종의 전초인데, 그 속에서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담고 있는 그 영화의 정서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다 또 담겨져 있기도 한 영화라서, 매우 영화 자체로서도, 영화의 콘텍스트로,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스필버그의 최고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더 좋은 영화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야 하지만 이 영화도 아주 매우 훌륭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벨만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에 대한 예술과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부족하네요.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인상 비평을 남기는 수준에서 얼마나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소감을 하루 지났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봤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럼 좋은 하루 또 되시고요. 다음에 또 영화를 만나면 다시 돌아오는 소마50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